김옥전 사건은 사실 세상에 드러난 게 1987년에 드러났습니다. 80년대 초에 우리가 올림픽하고 아시안게임을 유치했잖아요. 80년대 초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그런데 외국에서 언론 또 오고 외국인들이 오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시 환경 미화를 위해서 거리에 있는 불황인들을 단속해서 수용하고 말은 보호죠. 단속해서 보호하고 수용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지령이 내려오니까 불과 한 열흘 만에 전국 공무원 19,000명이 모여가지고 일제 단속을 벌여서 1,800명 이상을 수용소에 다 넣었어요. 근데 그걸 매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민간 복지 단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잡아들이는 것까지. 그렇죠. 잡아들이는 것까지. 근데 그때 이제 부산에 있는 형제복지원이 국내에서 제일 큰 불황인 시설이었어요. 불황인을 수용한 시설. 복지시설에 알아서 길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고 그러면 그 사람 머릿수당 보조금을 지급한 거죠. 그걸 전국에서 제일 잘한 사람이 이 형제복지원 만든 원장 박인신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열어봤더니 그냥 불황인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70%는 그냥 가족 다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막 잡아온 거예요. 경찰이 데려갔대요. 왜냐면 경찰이 한 명 데려가면 점수를 주니까. 진급하는 데 필요한 점수를 주니까. 근데 그 중에서 확인된 사망자만 513명 그 안에서. 근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뭐 매일 때리고 강제 노역시키고 뭐 말 안 들으면 때려서 죽이고 도망가려면 때려서 죽이고 죽어도 사람 수당 보조금을 주니까 그 시체는 돈을 받고 해부용으로 의대에 팔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돈을 축적한 거죠. 예. 좀 어린 애들부터 한 80 거의 노인까지 계속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교회당이 있습니다. 그걸 지어다니는. 형제복지원 산이요 45도 정도 가는 격자사예요. 그걸 자갈을 지고 뛰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구타는 매일 맞았어요. 안 맞은 날은 없다고 봐요. 누군가는 맞아서 늘 피가 나고 쓰러져가지고. 나도 사람 많이 두드려 뵀어. 내가 살기 위해서. 성폭행이라든지 구타라든지 그런 걸 심심찮게 많이 보고 조금 눈을 붙이고 있는데 그 소대장이 이제 성폭행을 했죠. 딴 언니들이 밤에 불리기 가면 사탕 같은 걸 얻어와요. 멍청한 것들이 그 언니가 나가고 언제쯤 온다는 시간에 그 서 있는 거예요. 그거 얻어 처물려고. 그게 성폭행인 줄 모르고 멍청한 것들이. 탈출을 하는데 막 호래기 소리 나는 게 호래기. 그 낭떠러지 떨어졌는데도 아픈지도 몰라요. 막 죽으라 막 뛰네. 끔찍스러울 정도로 높아요. 뛰내렸다가 다리 완전히. 그곳은 정말 지옥과 같은 곳이다. 거기 이제 박인 씨라는 분은 그분도 아니지. 하여튼 그 사람이 그때 압수수색 했을 때만 해도 그 현찰이랑 예금 증서가 20억이 넘었대요. 그 당시. 네, 그 당시. 알려졌던 발각이 된 건가요? 네, 한 검사가 네. 꿩 사냥을 하러 다니다가 뭐 개들을 막 풀어놓고 사람을 지키고 거기 막 사람을 뚜루 패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 보고 이상하다. 왜 저런 일이 있지? 하면서 이제 경찰을 잠복시켜서 계속 촬영하게 하고 했는데 압수수색을 해서 들어갔더니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를 이제 정말 잡은 그거 거죠. 검사분이 꿩 사냥 안 했으면 그거 모를 수도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계속 몰랐던 거죠. 아니 그러면 그게 어떤 뭐 권력자나 그런 사람하고 어떤 결탁이 돼 있어야 가는 그게 거예요. 이제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성공한 사회 복지가. 왜냐하면 길거리에 있던 불황인들을 모두 없애주고 줬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게 해줬다. 네네네,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 때 뭐 표창도 받고. 유력 인사였던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그렇죠. 유력 인사였죠. 숨어서 그런 짓을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시민들도 좀 이름도 거리가 알고 깨끗해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표창을 받았다니까. 훈장을 받았다니까. 박익근 원장의 가슴에는 시퍼런 불덩어리가 칩니다. 이것이 바로 원생들의 적금 통장이다. 총 적금액은 1억 3천여만 원. 이렇게 하고도 내가 부정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래도 내가 위선자란 말이오? 이래도 내가 사회사업을 빙자해서 부정 축조를 했단 말이오? 어쩌면 원장을 믿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람이 받은 처벌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수감금죄는 무죄가 난 거예요. 특수감금죄라는 거는 감금시켜놓고 가혹행위를 하면 특수감금죄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2심 갔다가 3심 갔다가 무죄가 돼서 또 내려왔다가 막 이렇게 결국에는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이제 그렇게 무죄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어떻게 그게 특수감금죄가 그 사람들이 사람을 막 함부로 가두고 잡아가고 수용하고 한 거는 내무부 훈령 410조로 한 거거든요. 근데 그 훈령은 그냥 내무부 안에서 공무원들만 지키는 거지 국민들한테 권리 의무를 제한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법률이 있어도 사람을 가두는 법률은 영장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무효예요. 그냥 아무리 법률을 만들어도 판사의 영장 없이 사람을 그렇게 감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다 위헌인 거죠, 위헌. 네, 네. 위헌이고 불법이고 무효인데 근데 정당행위라는 게 있어요. 형법 20조가 정당행위인데 그거는 법령에 의한 행위. 그거는 정당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법령에 의한 행위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 대법원은. 근데 그거는 사실 위헌인 법령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무죄가 났죠. 그러니까 횡령으로 한 2년 6개월 받고 나와서 또 다른 사업에서 크게 잘 엄청 큰 부자가 돼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노안으로 네, 살다가 죽었어요. 네. 그 판결로 보면은 근데 이 잔혹한 모든 행위들이 해도 되는 일 안에 속해 있다. 그렇지. 횡령만 안 했으면 완전 무죄일 뻔했네. 네, 완전 무죄. 근데 이게 불황자들을 역사를 잠깐 보니까 전근대 사회에서는 불황자에 관심이 없었고요. 사회가 당연히. 이제 첫 번째로 불황자들 수용소가 생긴 거는 일제 강점기 때래요. 그리고 이제 6.25 끝난 다음에도 이제 불황자들이 대량으로 고아도 많이 생겼고 전쟁 때문에 그때도 아주 안 좋은 일이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비민주적인 일이지만 사람들 마음속엔 두 가지 양가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참 보기 싫지만 또 같은 인간인데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그런 어떤 사소한 혐오랄까? 미세한 미움의 감정을 정부나 조직이 잘 이용할 경우 만족시켜주는 거죠. 싹 일수함으로써. 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모아놓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게 오히려 사실 감옥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알던 그 흉악범은 지금 어디 있지? 그 사람 언제 나오나?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하지만 죄를 짓지 않아서 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무관심의 영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참혹한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게 이번에 그 일에 저는 교훈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이 사회의 문제가 아닌가. 제가 거의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지난주에 그 형제복지원에서 9살 때 끌려가서 9살 때 3년 동안 그 지옥 같은 고생을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쓰신 책이에요. 거기 희생자죠. 굉장히 아주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아버지하고 자기 누나도 같이 끌려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은 너무 이제 고생을 해서 그런지 정신병원에 가시고요. 자신도 나왔지만 아무도 자기를 더 이상 반기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나와서 불황아가 된 거죠. 이분의 이 책이 여기 이제 아이일 때 그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아파서 84년도에 9살이면 우리보다 더 젊은 분인데.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읽다가 뒤에 그림도 있어요. 본인이 이제 말로 다 못다한 거는 이제 그림도 막 그리고 했는데 제가 이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구절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겉모습은 37살의 아저씨지만 내면은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냥 나는 9살, 12살의 꼬마가 아닐까. 그러니까 9살짜리 꼬마가 이렇게 글을 써서 들어달라고 하는 거다. 들어주세요. 우리 얘기를 들어주세요. 어두운 곳에 갇혀있는 우리를 봐주세요. 하고 말이다. 이름조차 밝히지 못하는 수많은 복지원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건의 사실 중요한 본질은 우리의 무관심,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했던 곳에서 지옥이 열릴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같이 드러났잖아요.
그거는 사실 서울대생 박종철 고무시설 사건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저기는 513명이나 죽었는데 확인된 것만. 아니 그 사람들이 대학생이고 그랬으면은 이렇게 안 묻혔죠. 2018년에 법무부에서 그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이제 꾸려서 몇 가지 사건을 이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이거는 국가가 책임 있는 거다. 또 이거는 그때 당시에 판단이 법령에 위반한 거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 법무부가 그 2018년에 권고하기를 비상상고를 해라. 비상상고. 그러니까 비상상고라는 말이 아마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오로지 검찰총장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대법원에만. 네, 아주 특별한 그거죠. 비상상고는 그냥 개인의 어떤 권리를 구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위반되는 판결을 계속 놔두면 법령 시스템이 혼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2018년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기 와서 비상상고를 했어요. 네네. 그 얼마 전에 3월 11일 날 대법원에서 난 그게 비상상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비상상고가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기각시켜버리면 왜 비상상고를 하라 그랬는지. 비상상고 하라는 건 이제 법무부가 그래도 최선을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걸 했던 거고 대법원은 기존에 계속 유지하고 있던 비상상고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형평의 이 저울이라는 거는 재판의 저울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공평하게 해와야 되는 건데 어떤 한 사건이 너무 심각하다고 해서 그거를 변동시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저는 이런 설명을 듣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비상상고라는 게 올라왔는데 그걸 기각시켜버린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결국은 이거는 순서가 이제 국가 배상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 판결이 비상상고를 기각하면서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어요. 국가기관이 주도적으로 방조하고 묵인하고 해서 이렇게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그런 걸 했다. 대법원도 고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례를 바꿀까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원합의체까지 갔거든요. 근데 약간 절충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한 번 내린 판결에 대한 그걸 되돌리는 것이 불러올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너지면 그거를 좀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거 사회에 위험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법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거죠. 법이라는 것 자체가 뭘 하나 딱 그걸 지키자는 거죠. 딱 지키자. 딱 그 법의 속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약간 움직이지 않는 거죠. 유동성이나 뭐 플렉서블한 거보다는 심의관님이 아까 그 비상상고에 대한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저한테는 인정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법이나 판례나 그런 기준이라는 거는 대개 동생을 막론하고 어떤 큰 사건 때문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변하거든요. 그냥 아무 사건도 없이 어느 날 우리 한번 기준을 바꿔볼까? 이렇게는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뭐 국회를 봐도 그렇죠. 뭐 정인입 관련해서도 또 이번에 여러 가지 입법이 되고 그리고 그 계기로 그 동력으로 법을 통과시켜서 바꿨거든요. 바뀌어가는 거죠. 네네. 근데 하물며 판례도 저는 형제 복지원을 계기로 좋은 기회인데 좀 더 넓히 그렇죠. 우리 동력으로 좋은 기회. 그 모두가 다 동력으로 동의할 수 할 있는 좋은 건데 또 언제 또 그런 기회가 올지 모르는데. 근데 그건 또 저의 생각이고 또 다른 법관들은 이럴 때는 확 넓혔다가 또 줄여야 되는 사정이 생기면 또 줄이고 그 맨날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거죠. 그게 뭔 기준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고민을 뭐 많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힘들어서 제가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법을 만드니까 되게 좀 재밌고 좋아요. 옛날에 법은 전부 다 저는 과거지향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걸 뒤집는 순간 미래가 열려요.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도 시간에 얽매여 있는 거거든요. 공소시효 안에서 범죄가 범죄일 수 있고 그거를 추적해서 잡아서 기소하는 거지 공소시효를 벗어나면 검사가 기소를 못하는 거죠. 검사가 기소를 못하는 거는 이제 수사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영구미제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건도 죽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예. 살인은 태완 입법이 이제 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법이거든요. 2015년에 통과됐는데 태완 입법이 살인죄로 인한 또 사형이 규정된 그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2013년에 이미 성폭력에 관해서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성폭행하면 공소시효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성폭력에 관해서 제한적으로 있었던 거고 2015년에 태완 입법이 통과되면서 살인죄에 관해서는 적어도 이제 공소시효가 전혀 없어지게 됐습니다. 혹시나 범인이 밝혀져도 처벌을 할 수 없는 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16년 전 대구에서 6살 어린이가 누군가가 뿌린 황산을 뒤집어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일명 태완이법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반대표 없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태완이법 시행 뒤 경찰이 재수사로 해결한 장기 미제 사건은 6건이나 됩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 그 첫 성과입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밝혀졌는데도 공소시효가 9일밖에 남지 않아 영구 미제 사건이 될 뻔했는데 때마침 도입된 태완이법 덕분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공소시효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대구에서 대구 양궁 선수 살인 사건이라고 대구 한 그 구청에 소속된 이제 양궁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 동네 슈퍼에 있는 유부녀하고 이제 눈이 맞아서 그 남편을 죽였어요. 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뭐 경찰청 사람들이란 프로에서도 다 수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전혀 흔적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몰래 외국으로 갔던 거죠. 일본으로 갔다가 그래서 또 중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한 19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한 거예요. 그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이잖아요. 그럼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변호사한테도 확인했더니 다 끝났다. 자수하고 중국에서. 그 자수하면 자수를 하면 이제 밀항했으니까 불법 체류자니까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되잖아요. 딱 왔는데 이제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체포하려고. 그랬더니 그 경찰한테 너 잘 모르는가 본데 시효 완성된 거다. 당신 날 체포할 수 없다고. 예. 근데 이제 경찰이 그냥 체포를 해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어요. 왜냐면 그 처벌을 면하려고 해외에 도망가 있으면 시효가 정지되거든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야, 그럼 변호사는 중국 변호사였던 거예요. 중국의 법에는 중국 법에는 그런 우리나라... 규정이 없어요. 예. 야, 이게 약간 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또 꾀를 낸 게 사실 나 한국에 2014년까지 있었다가 중국 간 거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미 시효 완성해놓고 중국 갔다고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냐 밀항식이는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시효 완성되는데 왜 도망가?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요. 한국에서 시효가 완성되면. 제 꾀의 자의가. 그래서 형을 22년 받았습니다. 아, 계속 공소시효에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끼리 좀 그런 얘기 한번 해보죠. 공소시효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강력 범죄는 뭐 이론이 어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 법 감정이. 그래서 분노를 제가 김은희 작가님 처음 뵀을 때 제가 그때 이 얘기를 하셨어요. 혼쭐을 많이 났거든요. 그때 혼쭐 난 게 법조인을 대표해서 그때 두 가지가 양형이 왜 이렇게 약하냐와 공소시효가 왜 있냐. 특히 나쁜 사람한테 공소시효가 왜 있냐. 근데 저는 대학 때부터 공소시효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게 법적 안정성의 제일 핵심이다 이렇게만 배워왔는데 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혼쭐 내시고 또 혼쭐 내시고 그러니까 대화가 끝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계속 변명을 아닌 변명을 하고 있고 김은희 씨는 국민의 법 감정을 대표하는 대표인으로서 지금 되게 유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에 갔는데 계속 그게 에밀레종처럼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한 번씩 이게 울릴 때마다 선입견이 깨진 거예요. 아 진짜 왜 꼭 그렇게 공소시효가 특히 아주 중요한 범죄는 없애도 되는 거 아니야? 문제는 좀 약한 사건들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분노되는 사건들만 생각해 보면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사건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기는 사실 강력범죄로 안 끼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굉장히 더 치명적이고 더 상처를 받는 게 사기인데. 그럴 수도 있죠. 그 이제 선거법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선거법 같은 경우는 지금 공소시효가 되게 짧은 축에 속하는 법이잖아요. 선거법 뺍시다. 선거법 빼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강력범죄로 시작됐으니까 없애는 거를 이제 하나씩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더 늘리거나 없애거나. 아니 근데 저는 그때 김은희 작가님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법률가잖아요. 저는 그냥 처음부터 이건 이거야라고 이제 주입 교육을 받은 법률가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특히 김은희 작가님한테 혼쭐 난 이후로는 그게 정당한 건가? 저도 좀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사모님 덕분에 다 오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네요. 존재감이 엄청납니다. 여기 계신 것 같아요. 멀리 계신데도 계속 혼쭐이 나시니까. 다음엔 돈줄로 좀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